오늘 스타벅스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를 모십니다. 인문학 두드림 콘서트를 펴낸 유재훈 변호사 이 자리 나와 계십니다. 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변호사께서 인문학 책을 낸다 이런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인문학의 배움을 전혀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이 변호사라는 오히려 직업보다도 이 인문학적인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깜짝 놀란 게 보통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하셔서 책을 내시는 경우는 종종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책 속에 보면 뭐 사람에 대한 관심, 그건 이제 기본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 미술, 문학, 역사, 어떤 인문학, 흔히 말하는 문사철의 그 분야를 가리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폭넓은 관심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어떤 폭넓은 그 인문학적 관심을 가지시게 됐는지 그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아주 작게는 세계 명작 동화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가면서는 백과사전일기까지 책을 이제 보게 되고 인문대학을 들어와서는 인문학을 공부하신 여러 교수님들의 그런 어떤 다양한 관심사, 금방 언급하신 그 문사철이라고 하는 것의 그 방면을 문사철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각각 문사철 하나만을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음악, 미술, 문학, 역사, 철학을 다 아우르는 소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느끼고 저도 그것을 가슴에 품고 이번에 뭐 제 꿈을 실현한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여러 분야의 책들을 계속 읽다 보면 편견 같은 게 없어지고 굉장히 어떤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독서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독서의 힘이 바탕이 된 겁니까? 제가 그 존경하는 그 서울대 전영애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책을 좋아하십니다. 네, 이번에 추천을 해주시면서 저를 오히려 책을 좋아하는 젊은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떤 독서광이랄까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매니아라고 하는 순간 자기를 규정짓는 것 같고 책은 우리 곁에서 이야기를 건네주는 하나의 또 친구입니다. 늘 우리 곁에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혼자 생각도 하고 또 옛날에 또 내지는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책이 아주 좋은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관심이 고전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는 그 대학 다닐 때 어느 교수님께 말을 듣기로 30년 이상 넘어가지 않는 책은 뭐 읽을 필요가 없다 또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고전의 가치는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그 생존력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신라가 1000년을 이어왔고 저 멀리 베네치아는 천년 공화국을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긴 생명력은 쉽게 어떤 일개의 그런 부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순간의 베스트셀러로 굳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전을 보고 접하고 평론하고 정말 이 책은 좋은 책이야. 내 아이들도 읽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책들이 남겨져서 고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고전에 좀 흥미를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러시군요. 좀 농담을 하자면 인문학 두드림 콘서트를 우리 독자들이 30년 뒤에 사볼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저는 입문서도 고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어떤 알맹이가 되는 그런 책들만 있는데 누군가를 그 물길로 이어주는 작은 그 견인차 역할을 하는 책들도 남아서 법학을 한다면 법학의 입문서, 인문학을 한다면 인문학의 입문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고전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그 인문학 하면 이 책 속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유 변호사님의 어떤 이렇게 삶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고 있는데 여행하고 좀 떼서 보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견문과 인문이 좀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문자는 같이 쓰지만 이제 인문은 말 그대로 글월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반면 견문은 이제 여행이랑 연결이 되겠죠. 예. 가서 보고 듣는 예. 것들. 저는 그 여행의 가치를 새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인가. 예. 그리고 예전에 그 인문학적인 서적을 쓰시고 고전을 만드셨던 분들은 이런 환경을, 이런 자연, 이런 세상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던가. 이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여행의 힘이 아닌가. 제가 그런 차원에서 길 위의 배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하나 예를 들자면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은 사기를 저술하면서 예. 동부의 그 태산부터 예. 예, 그 남부의 그 항우가 자결을 했던 그 오강까지 두루 답사한 그 내용들을 결국은 책으로 다 승화를 시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여행은 인문학을 또 어떤 문화적인 소양을 구하는 분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는 소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책 속에서 인도의 타지마할 그 이야기를 쓰신 걸 보면 예. 실제 가셨던 거죠? 예, 예. 그 보았던 순간에 그런 숨막히는 이런 게 책 속에 저절로 느껴지면서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인문학적 배경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는 예. 걸 느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제가 이 책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단지 글에서만 녹여 나온 내가 어떤 그런 이것저것 모아놓은 어떤 그런 지혜들을 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의 건물 또 하나의 그런 스포츠 골프라는 것을 접해보고 그런 심정들을 이해해보고 하나 여기서 녹이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타지마를 다녀온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예. 그 건물 앞에 서면 말 그대로 그 건물이 주는 그 어떤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 발터 베냐밀이 얘기하는 그 아우라를 느낄 수가 있고 그 아우라라는 것은 결국 이 건물이 하나의 그런 우리가 봐야 되는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랑의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그 한 사나이의 어떤 그 미학적인 그런 갈망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서 그때의 경험들이 이 책의 하나의 챕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제주를 가는 올레길 여행이 제주를 다시 보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주의 속살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제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여행에 대해서는 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주로 다녔던 여행은 어찌 보면 특정한 어떤 유적지라든가 또 사건이나 어떤 인물들이 유래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올레길이나 또 자연을 탐방하는 그런 여행들은 말 그대로 순수 그대로의 자연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여행의 나름 가치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여행은 많이 못 해봐서 예. 못 해봤지만 그 여행은 결국 지금 현대인들이 삭막한 도시 환경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어떤 길과 또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그런 숨결을 느끼고 싶어서일 겁니다. 예. 또 그러면서 어떤 위대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베토벤이 예전에 그 자기의 그 숲길을 매일 산책을 하면서 또 칸트가 오후 4시가 되면 산책을 했다는 그런 일화들을 보면서 원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 하나하나가 어떤 그런 인문적 배경이라든가 또는 어떤 인문학과 연결되지 않는 게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예. 인문학 공부 또 이제 이 책도 인문학 두드림 콘서트인데 아마 책 제목을 지으면서 굉장히 뭐 편집자분이든 저자든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문학 그러면 사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쉽게 보여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유 변호사님께 어떻습니까? 인문학 했을 때 보통 사람에게 굉장히 그 두렵고 거리가 있고 여전히 그렇거든요.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로 인문학이 다가오는 것인지. 제게 그 인문학은 말 그대로 짧게 표현하자면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제가 배움을 계속 이어왔던 것이고요.
다른 많은 분야도 있습니다. 뭐 법학도 있을 수 있고 의학도 있고 요새 유행하는 어떤 경제 경영학도 있죠. 그런데 인문학의 그런 그 가치를 제가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점점 배웠고 그러면서 삶이 윤택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좋은 어떤 동반자가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삶이 윤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인문학을 잘 모르면 이렇게 삶이 그러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문학이 있는 삶과 없는 삶. 저는 그렇습니다. 인문학이 없는 삶은 상상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 자체가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예. 흔히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한 장을 펴보거나 또 마주하는 아내와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주 그 감정적인 것만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라든가 오늘 아침에 고민했던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녹여내는 방식이 인문학을 통해서는 더욱 부드럽고 풍요롭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의 가치는 앞으로 경제 경영이 주목을 받는 시대인데 예. 인문학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그 고전 속에 그 숨어있던 그 숨은 진주들을 발견하셔서 세상을 경영한다거나 또 자신의 삶을 뭐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는데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인문학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시면서 실제로 그 고전 속에서 아이디어나 어떤 그 새로운 영감을 많이 얻으십니까? 저는 그 하나만 예를 들자면 그 김희창 교수의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것이 있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경쟁이 치열하고 고답적인 어떤 그 레드오션 시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예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결국은 마인드 전환인 것 같습니다. 예.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인데 예. 그런 것을 본다면은 어떤 동시대나 현 근세에 가까운 곳에서 이야기되는 것 외에 고전 속에서 끌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아까 블루오션 전략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떤 전략을 이번에 세운다면 아이폰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공룡 기업을 뭐 거의 육박하고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아주 개개인을 이어주는 거미줄과 같은 그런 것들을 그 소셜 네트워킹이 가능했다는 건데 그것은 그 고전에 나오는 맹자가 이야기하는 소규모 공동체라든가 또 노장자가 이야기하는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소통 그런 것이죠. 예. 어떤 가치관을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어떤 체제를 벗어난 노장자의 어떤 그런 관념들은 또 이런 애플의 어떤 그 경영 마인드와 또 다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이제 고전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인문학의 영역인데요. 이 책 속에서는 맨 처음에 이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면서 마리아 칼라스 또 제클린 오나시스 예. 케네디 예. 이런 분들의 사랑 이야기 예. 그런 것들도 어떤 인문학의 그 영역 속으로 이렇게 녹여 넣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이 책의 서두에서 그 소개한 어떤 세계의 로맨스 이야기를 하면서 인문학의 영역이 대체 뭐고 무엇 속에서 우리가 이 어떤 인문학적인 걸 찾아내는 건지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이 맨 앞에 소개한 어떤 세계의 로맨스 그게 어떻게 인문학인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인문학이라는 말 흔히 이제 학을 빼면 인문이죠. 그러면 문 앞에 나오는 게 인입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처음 시작하면서 많은 원고들을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맨 처음에 나와야 한다. 예. 기존의 인문학적인 책들은 바로 문학, 음악, 역사, 예. 철학, 또 사상 이런 것들을 바로 접근함에 반해서 저는 인문학 말 그대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인문학적인 지혜로 이렇게 독자분들을 끌어보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 책에 그런데 예. 뭐 표현하자면 사람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우리들이 관심을 끄는 유명인에 대한 얘기가 더욱 좋겠고 예, 또 예. 사랑에 대한 얘기가 더욱 좋겠죠. 그렇군요. 예. 사실은 저는 이 책 읽고 칼라스, 오나시스, 그 다음에 제클린 케네디가 그 삼각관계에 서로 연적이었다는 이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좀 간략히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책에도 상세히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음악을 접한 분들이라면 칼라스를 기억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칼라스라는 사람이 이 오페라계에 남겼던 어떤 그 발자취가 굉장히 크고, 그럼에도 칼라스가 결국 나중에 빠른 은퇴를 하고 또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에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죠. 예. 왜 그랬을까? 아. 그 위대한 칼라스는 왜 예. 그랬을까? 그러면서 오나시스라는 남자와의 그런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 그런데 오나시스는 결국 어떤 다른 사람을 또 구하게 되고 또 그 사람과는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버려진 칼라스가 쓸쓸히 죽게 된다는 것인데, 저는 뭐 그런 어떤 비극적인 결말보다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유명인들이 갈망하고 희구했던 어떤 그 사랑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예.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재산이 있어도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가치가 될까요?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문학이 우리 삶의 질 또는 삶의 풍요로움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문학은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의 나무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나무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그냥 또 커가는 나무일 수 있겠지만 어느 사람에게는 배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사람에게는 책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사람에게는 침대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사람에게는 쪼개서 또 불쏘시개를 쓸 수 있는 거겠죠. 저는 그렇지만 그 각각이 다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은 제가 아까 그 강조했던 그 아이디어의 보고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삶의 풍요라는 점에서는 더더욱 가치가 있겠죠. 예.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듣는 음악을 우리는 하루 종일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이제 미학적으로도 검증된 것인데 바로 사람이 아름다움을 아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은 인문학 또 예술과 떨어질 수 없지 않나. 그렇네요. 예. 예. 인문학의 경계가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골프가 인문학 책 속에 들어와 있어요. 예. 예. 위대한 라이벌이라는 이제 그 장에 보면 예. 아놀드 파머와 잭 니클라우스 예. 두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인문학을 풀어냈거든요. 예.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골프가 인문학 속에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되나요? 처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흔히 쉽게 들어와서 접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 아놀드 파머의 명을 따은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잭 니클라우스의 어떤 브랜드가 제품이 생산되고 양쪽이 그 골프웨어라는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더라고요. 예.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프를 이제 한 지가 몇 년 되는데 그러면서 골프의 역사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어떤 세계의 라이벌로 올라갈 만한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 예.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들은 은퇴 후에도 이런 골프웨어나 이런 여러 가지 골프 사업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근원을 올라가 보자. 저는 스포츠의 가치는 건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말도 있듯이 예. 그 건강한 육체들이 서로 간에 그 어떤 다양한 어떤 재주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루어가는 것은 정말 그 각본 없는 드라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골프의 그 두 사람의 그 경쟁 관계는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제가 처음에 언급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예. 바로 인에 대한 얘기, 인문학의 아주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두 번째 큰 그 흐름이 이제 음악,
그래서 음악에 감사하게 되는 날들 이제 이런 그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유 변호사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음악 들으십니까? 예, 음악을 정해놓고 듣지는 않고요. 저는 클래식을 꽤 들었고 그리고 지금도 듣고 있고요. 그 고전 음악 외에도 여러 어떤 다양한 음악들을 좋아합니다. 예. 음악은 그 우리가 마시는 차와 같습니다. 매일 커피만 마시면 또 질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녹차를 마시게 되기도 하는데 커피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그 강렬함에 있겠죠. 자극적이고 또 녹차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그 깔끔하면서도 그 신선함 그런 그 봄내음 같은 그런 느낌일 텐데 비유하자면 어떤 올드팝이나 대중가요 그런 것들은 또 커피에 비유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거를 듣는 순간 바로 감흥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 그 4분 30초, 뭐 5분 또 조금 길다면 10분 내로. 근데 고전 음악 같은 거는 뭐 한 60분, 70분 되는 그런 긴 시간 동안에서 우리가 천천히 음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 면에서 여러 음악을 듣고 뭐 최근에는 어떤 그 판소리나 또 검은고 산조 같은 것도 귀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되게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예를 들면 나는 클래식만 듣는다.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만 듣는 것을 이제 자부심으로 가지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그 재즈를 깊게 파고 들어가는데 그런 점에서 유 변호사님 굉장히 편견이 음악에 대한 편견도 없으신 분인 것 같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좀 진짜 인문학 적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편견 음악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게 된 어떤 배경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를 처음 접해서 한동안은 우월감을 느끼는 시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전에 아도르노가 미학에 대해서 얘기한 미를 추구하는 인간이 결국 그런 어떤 그 우월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 나는 이 정도는 안다. 나 이 정도를 향유한다. 예. 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일본 말로 오다쿠라고 하고 우리나라 뭐 마니아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그룹들이 나는 음반이 몇 장이야. 나는 책이 몇 권이야. 이거로 굉장한 어떤 자기를 인정하고 해주고 받고자 싶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심층적이고 또 그 매니아적인 그런 정신을 나름대로 굉장히 존경을 하고요. 다만 그분들이 이제 벽을 조금 넘어서서 예. 다양한 그 음악적인 장르에도 이런 맛들이 또 숨어 있다는 걸 예, 예. 서로 간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클래식도 좋아하세요. 그리고 클래식 좋아하는 분들이 또 국악도 좋아하시고 국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중가요도 좋아하시고 대중가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흔히 뽕짝이라고 하는 그 성인가요도 좋아하시고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예. 예. 음악의 아버지 바하 우리가 이제 그 바흐인가요? 뭐 정확한 발음이? 바흐라고 하는데 예. 발음은 뭐 바하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워낙 이제 사람들한테 익숙해져 있는 이름이 예. 바하죠. 예. 음악 속에 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기는 쉽지 않은데, 이 책 속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분이 바하기 때문에, 예. 그런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우리 삶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풍요로워지는지, 이걸 사실 실제로 음악을 들으면 되는 거를 이렇게 말로 한다는 게 좀 이렇게 어폐도 있습니다만은, 바하 음악이 주는 메시지랄까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음악의 길잡이 역할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서양 고전 음악, 흔히 클래시컬 뮤직, 클래식에 대해서 조금은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너무 다양하고 길고 지루하고 좀 그렇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예. 근데 일본에서 그 만들어낸 음악의 아버지 바하라는 어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 일본에서 그 이야기를 만들었네요. 예, 예, 아버지, 예. 어머니가 어머니는 또 여성이 뭐, 아니죠. 뭐 핸델이라고 표현하고 피아노의 예. 시인은 또 쇼팽이라고 쇼팽이고. 하고 예. 그래서 이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어렸을 때 고민이 됐습니다. 예. 왜 아버지일까?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훨씬 훌륭한 어떤 비발디라는 작곡가도 있고 또 영국에도 위대한 작곡가들이 있었는데도
왜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일까? 그거는 독일 사람들의 음모일 것이다. 흔히 3B라고 하는 바하, 브람스, 베토벤 이런 이어지는 그거일 것이다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 저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바하라고 했던 그 표현은 사실 그 이전으로 들어가면 예. 바로 우리의 그런 어떤 음악의 근원이라고 표현했던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말에서 기원합니다. 그만큼 음악의 아버지 바하는 모든 그 서양 고전 음악의 바로크 음악 이후 예. 그 고전 음악의 기초를 닦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어떤 관현악곡, 기악곡, 또 독주곡, 그러니까 독주는 기악이랑 되게 성악곡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분파될 수 있던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하 음악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뭐 예수는 나의 기쁨이시니 하는 음악 뭐 차인배를 듣고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예. 실제로 음악에 대해서 조금 접하실 분들은 바하의 그 피아노 음악들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좀 대중적 음악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아바, 스웨덴의 4인조 그룹인가요? 아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아주 어릴 때, 예, 그 아바가 이렇게 청바지에 뭐 이렇게 솔 달린 이런 걸 입고 나온 사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누굴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이 아바 음악을 가지고 그 인문학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이 책 속에 나와 있어 저도 여쭤봅니다. 제가 음악을 잘 모르다 보니까. 예. 예. 저는 그 음악이 하나의 그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한 아까 그 고전의 그 바하 같은 그런 분들의 음악을 바로 우리가 접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 시대 내지는 동시대에 살아갔던 음악을 갈망했던 사람이 누구였던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아바에 이르게 됐고요. 아바의 음악들은 박습니다. 쉽고요. 예. 예. 그러면서도 경솔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깊이가 있고 지혜롭고 예. 그런 모든 것을 충족했던 그 ABBA 그 네 명의 그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들 그리고 빛나는 그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그 Thanks for the Music 그런 음악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그 가사 또 멜로디만 듣고 있어도 예. 우리가 앞으로 음악을 접하는데 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딱히 이거를 인문학적인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기는 어렵겠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생겨나는 어떤 감정의 고양 그리고 내가 더 이렇게 풍요로워진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어떤 인문학적 맥락과 연결돼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모든 사람은 도입의 순간이 있습니다. 쉽게 바로 들어갈 수 없듯이 어떤 문을 통해서 한 방에 들어가시듯이 그 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인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 예. 음악에 대한 얘기는 바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가볍고 쉽겠지만 나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 변호사의 그 인문학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인문학이 이런 그 문제의식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우리 좀 더 사람답게 또는 더 폼나게 살자. 예. 이런 좀 그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인문학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데는. 예, 그렇죠. 예. 예. 인문학은 이제 어떤 그런 수단 또 어떤 도구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나아가서는 인문학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칸트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은 수단으로 보지 말고 목적으로 보라. 그 자체가 존재의 이유죠.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 살아감입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삶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 곁에서 결국 이 인문학적인 어떤 교양 또 소양들이 예. 충분히 다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이제 사람, 음악, 그 다음에 이제 미술 영역을 예, 이렇게 다루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에 대한 관심 또 그 음악에 대한 관심, 요 정도가 이제 보통 한 사람이 커버하는 영역인데 책 속에 쓰시려면 이제 미술에 대해서 상당한 조예가 있으셔야 되는데
유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그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게 됐나요? 그런 것도 하나의 도입부로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음악에 비해서 미술은 조금 늦게 눈을 떴습니다. 아, 예. 예. 그렇지만 미술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있는데요. 사람이 그 아까 그 음악을 흥얼거리는 관심도 있다고,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죠. 저는 그 가끔 가다가 누나나 와이프랑 뭐 쇼핑을 나가기도 하는데 여자분들이 똑같은 옷을 고를 때도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디자인이 잘 된 그런 것들을 고릅니다. 예. 남자들이 흔히 간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거죠. 그런 미묘한 차이들이 미술에는 정말 충분히 감성으로 녹여져 있는 것이죠. 예. 대학 때 어떤 미술을 좋아하던 그 선배가 화집을 뒤적거리는 걸 보고 처음에 나는 저런 그림들을 왜 보나 하는 싶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저것이 그런 어떤 이미지로 저 사람에게 다 들어오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화집을 보는 거는 이런 책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 좀 엉뚱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젊은 30대 초반의 변호사신데 예. 요즘 결혼을 다들 늦게 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그 결혼을 하신 걸로 말씀하셨는데 언제 결혼을 하셨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올해 결혼해서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새 신랑이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 결혼은 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니까 뭐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결혼에 대해서 좀 유 변호사님이 좀 인문학적으로 그 2달간 살아보신 경험으로 말씀해 보신다면. 저는 그 흔히 선 후배분들 결혼하실 때 생각은 무언가를 기대를 하십니다. 또 그 사람과 앞으로 내가 살면서 무엇을 해야지. 예. 또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나의 장점과 그 사람의 장점을 이제 메울 수 있는 서로 간에 그걸 내세우고 단점들을 서로 간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적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뭐 위대한 사람은 그만큼 결점도 있지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어떤 성현의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골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런데 결혼이란 걸 하게 되면 그 장점은 부각이 되되 그 단점들을 이렇게 메꿔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예. 것이죠. 그러면 더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예. 한 결혼 생활 100년 해보신 아닙니다. 분 같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예. 저는 지금 그런 100년 동안 해로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할 수 있게 한 힘이 바로 예. 그 인문학적 소양, 교양 또 어떤 그런 사유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얼핏 들었거든요. 예. 그 미술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책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림으로 라파엘로의 성모자화를 드셨거든요. 예. 그런 어떤 그 라파엘로의 그런 아름다운 그림에 대한 느낌을 세상과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셨던 건가요? 이 책을 보면 그런 느낌이 그것은 미술을 그리는 분들이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듯이 예. 내가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당신들도 와서 좀 보라 예. 라고 하는 거겠죠. 그것이고 제가 이런 아름다운 그림들을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하나의 의무가 아닐까요? 예. 그래서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으셨나요? 예. 예.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비교적 우리가 잘 아는 분 이야기가 나와서 반가웠는데 모딜리아니. 예, 모딜리아니. 예, 최근에 어떤 보도 보니까 모딜리아니의 그 두상 조각이 우리 돈으로 거의 한 뭐 607억 원 정도인가 되는 그야말로 모딜리아니 작품 사상 뭐 최고가에 팔렸다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범인들은 이제 누구 그림이 얼마더라 사실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어떤 그 호사가의 침인데 유 변호사님께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모딜리아니의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다른 감성 이걸 통해서 접근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 어떤 선천적 외로움이랄까요, 뭐 이런 걸 느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20세기는 바로 파리라는 공간을 예술의 도시, 미술의 도시로 만들 수 있었던 중요한 때였는데요. 예. 바로 20세기 초죠. 그때 많은 예술가들이 파리로 모여들었고 실제로 위대하게 된 미술가들이 많죠. 뭐 피카소도 들 수 있고, 예. 뭐 멕시코의 그 디에고 리베라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전부터 이제 세잔이나 고흐나 마티스도 또 있고요. 그런데 그 모딜리아니라는 존재가 굉장히 그 독특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야기거리도 많았고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너무 기행을 일삼는 화가이기 때문에 관심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바로 그 예술이라는 거, 그리고 30대에 그렇게 요절하게 되기까지 그 사람이 추구했던 그런 이태리적인 어떤 미적 감각들, 그 고집스러운 어떤 그 작품 활동을 예. 면면히 보다 보면 우리가 그 모딜리아니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 번 더 느끼고 생각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시간을 갖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최근에 또 주목받는 게 모딜리아니의 모델이 됐던 그 모딜리아니 연인인가요? 잔느라는 예. 여성이죠. 예. 예. 그 이야기도 책에 조금은 언급을 하셨는데 예, 뭐 두 사람의 사랑, 그리고 또 그 좀 어떻게 보면 비극적 결말을 할까, 이것도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예. 결국 그 음울한 그 이방인 청년에게 예. 그 잔느라는 여성이 상당한 위안이 되어 주었고요. 1915년에서 17년 사이에 그런 모딜리아니의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흔히 이제 잔느의 그런 어떤 로맨스에 대해서는 아직 그 특별하게 많이 드러난 건 없거든요. 예. 그 두 사람의 딸인 그 잔느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지금 남아서 모딜리아니에 대한 책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미술사가들로서는 그 당시에 잔느는 굉장히 어린 아이인데 그 부모들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비판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딸이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좀 미워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이제 역사 속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유재훈 변호사님이 원래 역사학을 공부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 그 어떤 사기의 사마천이라든가 이런 책들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원래 고전에 대한 뭐 관심 때문에 거기에 주목하게 되신 건가요? 뭐 대부분 그렇지는 모르겠지만 역사 공부하는 사람에게 사마천 사기는 가까운 책입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의 고전도 있죠.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책들이 실제로 가까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역사를 공부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역사에 대한 소재를 많이 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런 좀 아쉬움이 있지만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돌아봄이죠. 예. 돌아봄이고, 그런 어떤 지난 과오 내지는 지난 영광이 다 나름의 연유가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흔히 말하는 사서 삼경에 예. 사설을 그 정독을 하시면서 예. 공자의 어떤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셨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예. 그때는 한참 사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기가 아닌가요? 예, 그랬습니다. 좀 예. 그런 면에서 시간을 좀 짬짬이 내서 준비를 했던 어떻게 것 같고요. 그 한 가지 일도 사실은 거기에 온통 집중해도 어려운데 그렇게 사설을 읽으면서 예. 또 사실을 준비하는 그게 저는 가능했을까요? 사법시험도 마지막에서는 결국 문장 중심의 서술 시험인데, 예. 예, 공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관지입니다.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소양, 예. 그리고 그 표현력, 그 문장들이 법학에서 안 쓰일 리가 없습니다. 아. 그렇고 특히나 사서 중에서도 좋아하는 그 맹자라는 책은 맹자의 그런 어떤 의로움에 대한 어떤 그 굳은
신념, 예.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이상을 펴고 싶은 그런 그 욕망들이 참 제가 공부하는 데서 좋은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은 흔히 시간이 없어서 무엇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저 또한 그럴 때도 많은데요. 시간도 소중하고 그 시간도 물론 중요한 것이겠지만 뭐 저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의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맹자를 저도 이제 우연한 기회에 아, 그 주말마다 읽는 모임에 나가면서 사실 나이가 굉장히 들어서 이제야 비로소 읽기 시작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삼국지는 젊어서 읽고 뭐 나이 들어서 읽지 마라 하는데 맹자도 좀 그런 책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또 그 정의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로 해서 굉장히 젊은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거든요. 거기에 반하면 논어는 어떻습니까? 그 좀 맹자와 논어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논어는 말 그대로 어떤 기획된 책이 아니죠. 예. 논하시고 하신 책인데 말 그대로 본인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거나 아니면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다거나 예.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자공, 자장, 자하, 자사, 뭐 자로도 있고요. 또 안현이라는 훌륭한 제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 문답 속에서 사람다움이 무엇입니까? 또 어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 어떤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묻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맹자는 맹자의 아주 그 제자였던 공손추와 또 이런 다른 그 제자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 맹자의 말년에 맹자의 어록들 그리고 맹자의 일대기를 모은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맹자는 아주 정연합니다. 예. 그 말하는 메시지가 아주 확고하죠. 예. 그리고 그 사단 칠정의 그런 가르침들은 나중에 다 인의예지로 또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논어와 맹자는 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지 않나.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맹자는 굉장히 젊죠. 약간은 의협심이 들게 하는 그런 예. 책이고 논어는 그에 비해서 좀 다시 한번 이제 반추하게 되는 생각을 다시 가다듬게 되는 그런 책이 아닐까 합니다. 예, 그렇군요. 논어가 그 동양을 대표하는 예. 어떻게 보면 고전이라면 그것과 대비해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드셨어요. 예. 예, 그랬죠. 그 사실 이렇게 사설을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다시 이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이야기하기가 정말 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 분야의 공부를 하고 그걸 글로 쓸 수 있을까? 저는 뭐 그게 사실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만은 셰익스피어의 어떤 점에 주목을 하셨던 건가요? 몇 년 조금 된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뭐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영화가 있었죠. 예. 거기 보면은 물론 그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셰익스피어가 젊어서 굉장히 성공하는 극작가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 그는 젊어서 굉장히 인기를 모았고 돈도 벌 만큼 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그런 희극적인 어떤 일희일비적인 어떤 그런 글들을 써가다가 나중에는 결국 사람이 무엇인가 예. 또 사람은 어떤 사람의 다른 면모 온갖 접하는 그 비극적인 면들 사람은 태어나서 말 그대로 생로병사의 그런 고통을 다 겪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사람이 생각하고 성숙할 수 있다. 특히나 예. 제가 이번에 책에서 주목한 것은 운명 앞에 선 인간, 그 나약한 인간들, 예. 자신이 떳떳하고 바르게 착하게 살았음에도 운명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숙명들, 그거를 또 바라보는 그 관객들, 그런 것들을 설정했다는 것이 셰익스피어의 어떤 매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는 비극을 쓰지 않아도 예. 평생을 뭐 유유자적하게 먹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비극이라는 장르를 접하고 자기가 구축함으로 훗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죠.
예, 예. 그렇군요.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하는 힘, 그런 게 이제 또 그 고전의 힘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마지막 이 책의 이제 생각할 사자를 통해서 보여준 사라는 세상과 소통하는 마음가짐. 여기서 이제 마더 테레사의 예를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종교가 과연 소통의 도구냐, 뭐 종교가 도구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소통의 길을 열어주고 있느냐, 아니면은 종교 간의 단절을 만들어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마더 테레사를 통해서 어떤 소통의 문제를 다루신 게 참 가슴에 와닿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마더 테레사의 삶,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어떤 겁니까? 마더 테레사의 그 삶에서 저희는 어떤 삶을 통한 성찰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물론 수녀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 전도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가 어떤 하나의 설교로 남에게 어떤 일방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그 위대한 성녀의 자리에 오른 건 아니거든요. 한 번에 단 한 사람이라는 그 작은 어떤 그 글귀를 보면 나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준 것밖에 한 것이 없다 라는 겸손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를 통해서 마다 테레사는 우리 곁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인가, 흔히 종교적인 어떤 뭐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뭐 불교 성전부터 코란까지 읽어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예.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종교든 그 가르침은 굉장히 경건하고 선하다는 겁니다. 그 지향하는 바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실천하고 우리 곁에서 가까이 하지 못해서 문제인 거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우월감, 대립이 뭐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마다 테레사는 오히려 종교 구단이 아니라 인생 구단이 아니었었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 배워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교수께서 그 어느 글에서 오늘날의 자기, 특히 그 포용성이 넓은 자기를 만들어준 게 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유재현 변호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유 변호사님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벽 없는, 편견 없는 어떤 그런 정신, 그런 게 이제 독서가 아닌가. 우리가 굉장히 독서광이다 하면서도 사실은 그 어떤 분야만,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견해를 강화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유 변호사님의 어떤 이런 그 인문학에 대한 폭넓은 그 탐색이 우리에게 좀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인문학 두드림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인문학에 새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랄까요, 길잡이 말씀이랄까요?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직업을 위해서 그분들이 계속 노력하고 성취했다고 보고 있지만은 또 않습니다. 그분들이 때로는 또 꿈을 꿨는데 또 꿈이 또 약간 좌절되기도 하고 또 고난을 겪기도 하죠. 하지만 그 꿈은 우리에게 늘 간직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통해서 꿈을 꿨고, 인문학의 그 가치가 제가 앞으로 법조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길목에서 이 꿈은 다른 사람에게 인문학적인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꿈을 이뤄보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이 기회에 작게 실천을 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다 꿈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문학을 통해서 꾸든 다른 것을 통해서 꾸든 그 꿈을 꼭 이루십시오. 두드림하십시오. 예.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렇게 폭넓은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쌓으시고, 아까 성경, 불경, 뭐 코란까지를 다 이제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어떤
폭넓은 정신, 포용하는 정신,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정신이 인문학 두드림 콘서트 이 책을 통해서 좀 우리 사회에 좀 넓게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 나누면서 가져봤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